여보, 그냥 가요. 엄마 괜찮아.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68세 노인의 귓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가 흐르고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고개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진은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정부 산하 재정조사단에서 30년간 일하며 수많은 범죄자들을 잡아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가장 큰 배신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올 줄은요. 6개월 전부터 아들 부부는 그녀의 죽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계좌, 부동산 계약, 상속세 회피 계획서요.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그들의 메시지가 경찰에 의해 복원되었습니다. 사랑보다 돈을 선택한 가족이요. 그리고 그 가족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 어머니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한 여성이 평생 지켜온 원칙과 모성의 사이에서 내린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진, 68세. 그녀는 누가 봐도 평범한 은퇴자처럼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마트에서 장을 보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할머니였죠. 하지만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진은 정부 산하 재정조사단에서 일했어요. 동료들은 그녀를 김 팀장이라 불렀습니다. 탈세 혐의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복잡하게 얽힌 차명 계좌를 풀어내고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을 찾아내는 게 그녀의 전문 분야였죠.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숨긴 재벌 2세도 정치권 실세의 비자금도 결국엔 수진의 손을 거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은퇴한 지 5년.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직감과 분석력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사람들의 눈빛 하나, 말투의 미묘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그 능력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가족에게 향하게 되었죠. 아들 민주는 45세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중견 제약회사에 20년째 다니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연은 한때 은행원이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죠. 두 사람에게는 중학생 손자와 초등학생 손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따뜻했던 시선이 이제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냉정함으로 바뀌었죠. 명절이나 생일 때 찾아오던 빈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아들의 질문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의뢰가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재산 정리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원래 실용적인 성격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되면서 수지는 알아차렸어요.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조용히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재정조사관 시절의 습관이 다시 발동한 거예요. 아들 부부가 집에 올 때마다 그들의 대화 패턴, 눈빛의 방향, 질문의 의도를 분석했죠. 그리고 점점 더 불길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유독 수진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 약은 잘 드세요?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시죠?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표면적으로는 효부의 관심처럼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최근 들어 수진의 재산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던데요. 혹시 다른 부동산도 있으세요? 처음엔 자연스러운 대화인 척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뀌었죠. 수지는 대부분의 재산을 숨겨두었습니다. 아파트 하나만 등기부등본에 올라 있을 뿐 나머지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복잡한 구조로 분산되어 있었어요. 재정조사관으로 일하며 배운 자산관리 기법들을 활용한 거죠. 합법적이지만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요.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손주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손주들은 수진에게 달려와 안겼지만 아들 부부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죠.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죠? 수진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동남아 쪽이요. 한 2주 정도요. 2주. 일반적인 가족여행치고는 긴 기간이었어요. 게다가 아이들 학기 중인데 말이죠.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애들 학교는? 그건 조금만 빠져도 괜찮대요. 요즘은 체험학습으로 인정도 해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수지는 재정조사관 시절 수백 명의 거짓말을 봐왔죠. 지연의 반응은 전형적인 거짓말쟁이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이 돌아간 후 수지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켰어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가 몇 개 있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들 부부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석 달 동안 그들의 계좌에서 큰 돈이 여러 차례 인출되었어요. 아들의 월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규모였죠. 게다가 해외 송금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은행으로 소액이지만 여러 번에 걸쳐 송금된 흔적이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자산 도피 준비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정말 설마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30년 경력의 재정조사관으로서 그녀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혼자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돈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상속세 같은 거 생각하면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저희도 많이 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거기엔 시어머니를 대하는 며느리의 예의도 가족에 대한 애정도 없었어요. 오직 재산에 대한 계산만 있었죠.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알아?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아파트랑 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민준 씨가 어릴 때 어머님이 얘기하신 적 있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들에게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조사한 거였죠. 그날 이후로 수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움직임도 더 면밀히 관찰했어요.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던 어느 날 사고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바람이 선선했어요. 수지는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나섰죠. 건강관리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하던 일과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이었어요. 신호는 파란불이었습니다. 수지는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68세의 나이에 걷는 속도는 젊은이들만큼 빠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굉음과 함께 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브레이크 소리도 없이요. 수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강한 충격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놀랍게도 아들 부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 재산을 계산하던 그 시선이요. 쿵! 아스팔트에 떨어진 수진의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머리가 깨진 것 같았죠.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19 불러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차가 그냥 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또렷하게 들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여보, 그냥 가요. 며느리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의 귀는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사람들도 많고 119도 올 거고요. 우리 일정 망치지 말아요. 공항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여보, 지금 늦으면 비행기 못 타요. 출국 수속만 해도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빨리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차 시동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수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였습니다. 피투성이로 길바닥에 쓰러진 노모를 두고 비행기 시간이 늦는다는 이유로 그냥 떠난 아들이요. 공항 일정을 걱정하며 차갑게 말하던 며느리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수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아니, 깨진 게 아니라 단단해진 것일지도 몰랐어요. 그래, 이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구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정신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구급대원들이 수진을 들것에 옮겼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눈 뜨세요. 하지만 수지는 일부러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혈압계와 산소 마스크가 수진에게 연결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아들 부부는 지금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동남아 여행은 사실 도피였어요. 최근 몇 달간의 이상한 행동들, 해외 송금 기록들, 재산에 대한 집요한 질문들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수진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죽기를 바랐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야 상속 절차가 시작되고 그들이 준비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의 밝은 조명이 눈부셨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 의식 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수술 준비. 수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족분께 연락드려야 하는데요. 수진의 목소리는 거칠고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네, 하지만요. 제 가족한테는 절대 연락하면 안 돼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이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수지는 가까스로 손을 들어 올려 주머니를 가리켰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수사관 박, 그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김 팀장이 깨어났다고요. 의료진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수진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분 후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수진은 핸드폰을 건네받았습니다. 수사관 박준영이요. 재정조사단 시절 그녀의 후배였고 지금은 검찰 경제범죄수사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준영아, 내 아들 부부 지금 공항에 있을 거야. 즉시 조회해. 네, 갑자기 무슨요? 출국 시도하면 막아요. 지금 당장이요. 수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함은 과거 30년의 경력이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상황 좀 더 자세히요. 내가 교통사고 당했어. 그리고 내 아들 부부는 날 길바닥에 버리고 공항으로 갔어요. 준영아,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내 직감을 믿어. 전화 너머로 박준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영아, 비밀로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내 아들한테는. 네, 팀장님. 전화를 끊는 순간 마취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온했어요. 싸움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수지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수술실의 하얀 조명 아래서 수지는 마지막 생각을 했어요. 민준아, 지연아, 너희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수술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머리에 12바늘을 꿰맸으며 왼쪽 팔에 금이 갔습니다. 68세의 몸에는 가혹한 부상이었지만 수지는 살아남았어요. 의식을 회복했을 때 병실에는 박준영 수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안경 너머로 수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보면 몰라? 이 꼴이 괜찮아 보여?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아드님 부부 막았습니다. 어떻게? 박준영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공항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인천공항 3터미널이요. 오후 2시 47분. 대한항공 방콕행 탑승 수속을 하려던 순간 출국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 부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출입국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아들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팀장님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나한테 전화했어? 아닙니다. 팀장님 전화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아마 나중에 전화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변호사부터 찾았더군요. 수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 어미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변호사부터 찾다니요. 더 조사했어? 네. 팀장님 말씀대로 최근 석 달간의 금융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심각합니다. 박준영은 파일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드님과 며느님 명의의 계좌에서 총 8,40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소액으로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서요. 은행 감시망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둘째는 동남아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세 곳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이지만 꾸준히 송금했어요. 현지 부동산 상담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셋째, 며느님이 최근 한 달 동안 상속세 관련 세미나에 3번 참석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해외 자산 이전을 통한 절세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불법인 거 알면서도 불법과 탈법의 경계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의도가 명확하면 결국 범죄죠.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경력의 재정조사관으로서 이런 패턴을 수없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하죠. 법의 빈틈을 찾았다고 믿어요. 하지만 결국 드러나고 맙니다. 넷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박준영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며느님의 노트북을 원격으로 접근했습니다. 물론 영장은 받았어요. 그리고 발견한 파일이 이겁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엑셀 파일이었어요. 제목은 재산 정리 계획안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수지는 숨이 막혔어요. 김수진 시어머니 추정 자산 목록, 아파트 시세 12억 원, 추가 부동산 추정 10억 원, 금융자산 추정 5억 원, 기타 자산 불명이요. 상속시 예상 세금, 상속세 약 9억 원, 실수령액 약 18억 원이었습니다. 절세 방안, 첫째 생전 증여시 세금 6억 원 3억 절세, 둘째 해외 이전 후 상속세금 2억 원 7억 절세, 셋째 자산 분산 후 단계적 이전 세금 4억 원 5억 절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최적 시나리오 해외 이주 후 사망 시 처리.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탈함이었어요.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만든 거야? 며느님이 주도하고 아드님이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북은 며느님 것이지만 파일 수정 기록을 보면 두 사람 모두 여러 차례 열어봤어요. 언제부터? 약 6개월 전부터입니다. 팀장님께서 건강검진 받으시고 난 직후부터 본격화됐어요. 그래, 기억난다.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어. 의사는 큰 문제 없다고 했지만 나이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지. 아들에게 그 얘기를 했었어. 그게 신호탄이었구나. 수진이 노쇠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서둘러야 한다는 거였어요. 더 있어요. 박준영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문서 파일이었어요. 해외 이주 준비사항, 현지 부동산 계약 완료, 자녀 전학 준비 진행 중, 비자 신청 승인 대기, 국내 자산 정리 예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 보세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완전한 도피예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팀장님,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십니까? 일단 더 파봐. 물증을 확보해. 그리고 수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내가 직접 그들과 대면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둬. 알겠습니다. 박준영이 나가려는 순간 수지는 그를 불렀어요. 준영아, 네 팀장님, 고마워. 그리고 이거 힘들지? 박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팀장님의 가족을 조사한다는 게요.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였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라고요. 수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내 제자인 게 자랑스럽다. 빨리 회복하세요, 팀장님. 팀장님이 필요합니다. 박준영이 나간 후 수지는 홀로 병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수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우리 출국이 막힌 거야?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황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 혹시 무슨 문제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나 교통사고 당했다. 뭐요? 길에서 차에 치였어. 지금 병원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스피커폰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정말이에요?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할 이유 있니? 언제 어디서요? 오늘 오후. 너희가 공항 가기 전이야.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떠난 바로 그 시간에 수진이 쓰러져 있었다는 것을요. 어머님, 저희는 몰랐어요. 정말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날 봤잖아. 네? 봤잖아, 지연아. 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침묵이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어머님, 그게요.
비행기 놓칠까봐 그냥 갔지? 내가 다 들었어.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만해 민준아. 이제 그만 거짓말해. 수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준비한 거 다 알아. 해외 도피, 자산 은닉, 상속세 회피. 다 알고 있어. 엄마 무슨 소리를요?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 누군 줄 알아? 30년 동안 너희 같은 사람들 잡아온 사람이야.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아들이 끊은 것인지 며느리가 끊은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박준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팀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수지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은 채 파일을 받았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녀의 손이 점점 더 세게 떨렸습니다. 공항 CCTV부터 보시죠. 박준영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게 오후 1시 32분입니다. 아드님 부부가 공항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이에요. 화면에서 아들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어요. 큰 캐리어 2개가 나왔습니다. 주목할 점은 캐리어 개수입니다. 2주 가족 여행치고는 적은 편이에요. 보통은 4인 가족이면 최소 3개에서 4개는 가져가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게입니다. 박준영은 화면을 확대했어요. 보세요. 캐리어를 드는 아드님의 동작이요. 너무 가볍습니다. 진짜 여행짐이라면 훨씬 무거워야 하는데 이건 거의 빈 것처럼 보여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체크인 카운터에서 무게를 잰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캐리어 8kg, 두 번째 9kg이요. 합쳐서 17kg입니다. 적네. 네. 보통 가족 여행이면 40kg에서 50kg은 나와야 해요. 이건 명백히 도피 준비입니다. 최소한의 짐만 챙긴 거죠. 박준영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오후 1시 58분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화면에서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 때 무슨 메시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표정 변화가 뚜렷하죠. 그리고 남편에게 뭔가 급하게 말해요. 아들도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시간이 정확히 언제야? 오후 2시 3분입니다. 내가 사고당한 게 1시 45분경이었어. 네. 그러니까 아드님 부부는 어머님이 사고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짐작했다는 겁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 세게요. 계속해. 금융 기록입니다. 더 깊이 파봤어요. 박준영은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지난 석 달간 총 14번에 걸쳐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총액 1,200만 원이에요. 액수는 작지만 패턴이 명확합니다. 어디로? 태국 방콕의 K은행 현지 지점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 은행 근처에 부동산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민 준비를 했구나.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박준영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아드님이 다니는 회사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 전에요. 뭐? 표면적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이주 준비였던 겁니다.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해요. 갑자기 20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니까요. 수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죠. 자녀들 학교는 전학 서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국제학교 입학 상담도 받았고요. 태국과 베트남 2곳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을 떠날 계획이었다는 거네. 네. 그리고 그 타이밍이 묘하게도 팀장님의 건강검진 결과 이후입니다. 거기다가요. 박준영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며느님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노인 평균 수명, 교통사고 사망률, 상속 개시 시기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요.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 어쩌면 바라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요. 박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님의 메신저 대화입니다. 친구와 나눈 대화인데요. 수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시어머니 언제까지 살려나? 친구가 답했습니다. 왜? 많이 힘들어? 며느리가 다시 썼어요. 재산은 엄청 많은데 안 물려줌. 아프지도 않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 친구가 답했습니다. 그냥 기다려야지. 며느리가 답했어요. 기다리다 내가 먼저 죽겠어. 차라리. 친구가 경고했습니다. 야 무서운 소리 하지 마. 며느리가 답했어요. 농담이야. 근데 진심 답답함.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 대화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썼어요. 다음 주에 드디어 출발.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행? 며느리가 답했어요. 응. 근데 단순 여행은 아니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물음표? 며느리가 답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성공하면. 수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팀장님, 됐어. 충분해.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함께 계획했죠. 함께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길바닥에 쓰러진 걸 보고도 그냥 갔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돼? 박준영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로는 여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기죄, 재산 도피 시도, 상속세 포탈 미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팀장님의 의사입니다. 내 의사? 네.
이들을 고발하시겠습니까? 수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렸어요. 준영아, 내가 30년 동안 뭘 해왔는지 알지? 네. 수많은 범죄자들을 잡았어. 재벌도 정치인도 기업인도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똑같이 말했어. 가족을 위해서였다. 어쩔 수 없었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법은 법이니까. 수지는 박준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 팀장님, 없어. 예외는 없어.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지금 내 가족 때문에 버릴 수는 없어. 그럼요. 정식으로 수사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 내 아들이든 며느리든 상관없어.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박준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준영아, 네? 하나만 약속해줘. 손주들은 최대한 보호해줘. 그 아이들은 죄가 없어. 물론입니다. 박준영이 나간 후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어요.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요. 사흘 후 수지는 병원 특별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어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부부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경찰의 허락을 받고 면회를 온 거였습니다. 수지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어요. 두 사람 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들은 턱수염을 깎지 않아 지저분해 보였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앉아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는 먼저 말을 꺼내야 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 변명의 여지가 없지.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내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었어? 저희도 몰랐어요. 진짜 그렇게 심각한 줄요? 거짓말. 수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너희 메시지 다 봤어. 경찰이 복원했거든. 그 시간에 내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드디어 성공하면 이게 무슨 뜻이니, 지연아? 어머님, 그건요. 내가 죽기를 바랐지? 그래야 상속받고 세금 안 내고 해외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민준아, 내 엄마? 넌 20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며? 언제? 한 달 전이요. 왜? 해외에서 새 삶을 살려고요. 내 돈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해, 민준아. 내 재산을 가지고 너희끼리 해외로 도망가려던 거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 어머니 사망 시 상속 예상 금액, 이걸 누가 만들었니? 저희 둘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요. 내가 건강검진 받고 혈압 얘기한 다음부터? 네. 수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시작된 거구나. 엄마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서둘러 준비한 거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어요. 돈 때문에요. 돈. 수지는 그 단어를 또박또박 발음했어요. 결국 돈이었어. 가족보다 사랑보다 양심보다 돈이 중요했던 거야. 어머님, 알아? 내가 평생 뭐 하며 살았는지? 수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너희 같은 사람들을 잡았어.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피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요. 그들도 다 이유가 있었어. 가족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어. 엄마. 그런데 내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 그것도 나한테. 내 재산을 노리고 내 죽음을 계산하고 심지어 내가 사고 당한 걸 보고도 버리고 갔어.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 수지는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범죄자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너희를 용서할 것 같아.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경찰한테 넘기려고요? 그래,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수지는 아들을 빤히 바라봤어요. 가족이 가족을 길바닥에 버리고 가니? 가족이 가족의 죽음을 계산하니? 그건요. 너희가 가족이라는 걸 포기한 거야, 민준아. 나한테 선택권을 빼앗아간 건 너희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하나만 물어볼게. 수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심으로 물어볼게. 너희 나를 사랑한 적이 있니? 아들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랑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돈만 받는지. 솔직하게 대답해봐. 엄마,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거짓말.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했다면 이럴 수 없어. 계산하고 계획하고 도망가려 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범죄야. 어머님, 나가. 네? 나가라고. 더 이상 볼 얼굴이 없어. 엄마,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 가서 조사나 받아요. 이제 법이 판단할 거야. 며느리는 울면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수지는 그들이 나가기 전에 말했어요. 손주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와 달리
나는 가족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 말이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비틀거리며 문을 나섰고 며느리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영이 다시 찾아왔어요. 팀장님, 조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다음 단계는 검찰로 송치됩니다. 유기죄, 재산 도피 시도, 상속세, 포탈 미수 등이 적용될 것 같아요. 형량은 각각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요, 실제 형량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의사도 중요하고요. 내 의사요? 네. 피해자인 팀장님이 어떤 처벌을 원하시는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영아, 네? 나는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손주들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어. 그럼요. 법대로 하되 최대한 빨리 끝내줘. 아이들이 상처받는 시간을 줄여야 해. 알겠습니다. 박준영이 나가고 나서 수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보였어요. 내 손주들도 저렇게 뛰어놀고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자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빨리 나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너희를 위해서라도 나는 강해져야 해. 일주일 후 공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아들 부부를 정식으로 입건했고 언론에도 알려졌어요. 전직 재정조사관의 아들, 노모 유기 및 재산 도피 혐의라는 제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지만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의사는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했어요. 그 집에는 이제 추억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변호사였어요. 김수진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40대 중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수지는 그를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민준 씨와 지연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여사님께 양해를 구하러 왔어요. 양해요? 네. 이 사건이 가족 간의 불행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의뢰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오해요? 수지는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6개월간 계획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에 계좌를 만들고 부동산을 계약한 게 오해라고요?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코 불법적인 의도는 없었어요. 그럼 나를 길바닥에 버린 건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당황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차에 치이신 걸 보고 너무 놀라서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변호사들의 변명을 들어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포장하는지 다 알아요. 여사님, 아들 부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비행기 놓칠까봐, 일정 망칠까봐요. 이게 당황한 사람의 반응인가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제 의뢰인들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손주분들이요. 손주들 걱정은 제가 할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교도소에 간다는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요. 그건 내 아들이 생각했어야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요. 여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참 쉽게 하시네요. 하지만 제 아들은 가족보다 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는 법을 선택합니다. 여사님,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놓고 나갔어요. 수지는 그 명함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영이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팀장님, 며느님이 오늘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모든 걸? 네. 6개월간의 계획, 해외 자산 도피 시도, 심지어 팀장님이 사고 당한 걸 알고도 떠난 것까지요. 다 인정했어요. 왜 갑자기? 아마도 죄책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다고 해요. 수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박준영은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님이 팀장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폈습니다. 어머님께.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가난하게 자라서 늘 돈이 부족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재산을 보자마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요. 돈을 선택하고 양심을 버렸어요. 어머님을 길바닥에 버린 그 순간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이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지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수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팀장님, 응?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대로 해요. 변함없어. 하지만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데요. 준영아. 수지는 박준영을 바라봤습니다. 반성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진짜 반성이라면 처벌을 받아들여야 해. 네.
다만 한 가지. 손주들은 내가 돌볼 거야. 그건 변함없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수척하고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라. 아들은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세금도 아끼고 해외에서 새 삶을 살고요. 그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보게 됐어.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계획서를 처음 만들 때부터였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그날 엄마가 쓰러진 걸 봤을 때 나는요. 말해봐. 나는 잠깐 생각했어. 이제 끝이구나라고요. 이제 상속받겠구나라고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갔구나. 네, 정말 미안해요. 나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이 아니었어. 이제 알았니? 늦었지만 알았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처벌받을 거야. 그리고 받아야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침묵이 계속됐어요. 다만 하나만 부탁해. 애들은 애들만은 엄마가 지켜줘.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아들은 일어섰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것 같아. 한동안 못 볼 거니까요. 민준아. 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가. 네. 안녕히 계세요. 아들이 나간 후 수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슬픔,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정이요.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수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법은 법이고 원칙은 원칙이었어요. 2주 후 검찰은 공식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유기죄, 재산 도피 미수, 상속세 포탈 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수지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제 낯설었어요. 아들 가족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수진에게 맡겨졌어요. 임시 보호자로 지정된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왜 집에 오지 않는지 물었어요. 수지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잠깐 일이 있어서 못 와. 하지만 곧 볼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수지는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석 앞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피해자 김수진 씨, 진술하시죠. 판사의 말에 수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도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아 절뚝거렸어요. 먼저 사건 당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냥 가요라고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래, 빨리 가자라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피보다 더 차가운 배신감이요.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 조사에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수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제 아들 부부는 6개월 전부터 저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외 도피, 자산 은닉, 상속세 회피요.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30년간 재정조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봤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로서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수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법이 정한 처벌을 원합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들이 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이요. 유기죄, 재산 도피 미수 모든 제목에 대해 법이 정한 형량을요. 양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만 한 가지요. 수지는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제 손주들을 생각해서 가능한 한 빨리 처벌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관대함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판사는 기록을 적었어요. 피고인 측 변호인 할 말씀 있습니까?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요. 재판장님, 수지는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허가합니다. 저는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돈을 선택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법의 원칙이고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이 교도소에 가는 게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일이에요. 그래야 그들도 그리고 사회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청석은 조용했어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지는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준아, 지연아, 너희는 돈 때문에 나를 버렸어. 이제 그 돈이 너희를 버릴 거야. 내 재산은 한 푼도 너희한테 가지 않을 거야. 모두 손주들을 위해 쓰일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너희가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나는 여전히 너희 엄마이자 시어머니일 거야. 하지만 관계를 회복할지는 너희 행동에 달려 있어. 수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걸었어요. 재판은 1시간 더 계속되었습니다.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어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엄마,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진정으로 속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며느리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겠어요. 판사는 선고를 미뤘습니다. 2주 후에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 박준영이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준영아. 기분이 어떠세요? 모르겠어. 슬프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해. 팀장님은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가? 수진은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가을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학생 손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힘들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날 밤 수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너무 가혹했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변함없었습니다. 법은 법이고 원칙은 원칙이에요. 그게 수진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수진은 다시 법정에 섰어요. 이번에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민준, 김지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모친을 유기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려 시도했으며 상속세를 포탈하려 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실제 재산 도피가 완료되기 전에 저지되었으며 피해자가 극단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 수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피고인 김민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사회봉사 300시간. 피고인 김지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사회봉사 200시간. 실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라는 처벌은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3년간 감시를 받으며 이 기간 동안 재범 시 즉시 수감된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상 선고를 마친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아들 부부가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집행유예 받았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 법이 정한 거니까. 엄마, 우리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네. 며느리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셔서요. 용서한 게 아니야.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여전히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어. 다만 법이 정한 처벌을 받았을 뿐이야. 네. 하지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잘 살아. 진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볼게. 정말요? 약속은 못해. 하지만 기회는 줄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꼭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사회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어린이집에서 봉사하고 무료 급식소에서 일했습니다. 손주들은 수진에게 맡겨진 채였어요. 수진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응. 얼마나 나쁜 일이요? 할머니를 버린 일이야. 왜요? 돈 때문에. 손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엄마 아빠를 미워해요? 수지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아. 실망했지. 하지만 여전히 사랑해. 그럼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글쎄, 엄마 아빠가 정말 변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 저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나도 알아.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고 정기적으로 수진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수진의 집에서요. 1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엄마, 제가 요리할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요.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어요. 엄마, 응? 저희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직 멀었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보이긴 해.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거야. 계속 지금처럼 살아. 그럼 언젠가. 감사합니다, 엄마.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수지는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박준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영아, 고마웠어.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팀장님이 하신 겁니다. 존경합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쓸쓸하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했어요. 아들 부부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지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행복해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응, 지금은 행복해.
저도 할머니랑 있으면 행복해요. 손녀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법도 원칙도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존엄과 신념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수진을 배신했을 때 그녀는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그 강함이 결국 모두를 지켰습니다. 수진 자신도 손주들도 심지어 아들 부부도요. 할머니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행복해서. 수진과 손주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단풍길을 따라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수진은 알았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68세의 나이에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길바닥에 버려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단지 법정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였어요. 돈과 가족 사이에서 사랑과 원칙 사이에서 수진은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김수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